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중기 지방의 어느 대감집에 이화라는 과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23살에 아직 한참 젊은 며느리였지요. 시집 온 지 3년도 안 되어 서방이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도 양반가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도록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요. 마님, 이 비단실이 마님의 저고리와 잘 어울릴 것 같사옵니다. 색깔이 참으로 고우니 마님의 고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요. 그러하냐? 내가 아직 그렇게 고와 보이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께서는 처녀들보다 더 곱고 아름답습니다요. 여종 매양의 말에 과부 며느리 이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아름답다는 말에 그녀의 가슴은 뛰었지요. 여종 매양은 어린 시절부터 이화를 곁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는 각별한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신다 하셨사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엄격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이시 대감댁의 마나님이었지요. 세찬이가 돌아온다고? 갑작스럽구나. 즉시 사랑채를 깨끗이 정리하거라. 시어머니 정씨는 둘째 세찬이 평소 형수를 바라보는 눈빛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공부차 한양에 나가 있던 세찬이 돌아온다는 말에 은근 신경이 쓰였지요. 며느리 이화는 도련님 세찬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왠지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소 세찬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 그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왠지 반갑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질녘이 되자 정말로 둘째 도련님 세찬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여종 매양이 창문 틈으로 그의 모습을 살짝 보았는데 몇 년 사이에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멋지고 의젓해지셨네요. 도련님이 멋지고 의젓해졌다는 매양의 말에도 며느리 이화는 그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무척 궁금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더 컸지요. 둘째 세찬이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종 매양이 잠결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로 가던 중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후원 쪽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보았지요. 형수님, 이렇게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몇 년을 떠나 있는 동안 형수님을 잊어보려 노력했으나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지요. 매양은 깜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작은 마님과 깊은 밤에 몰래 만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이죠.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신 후 형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어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세찬은 형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숨어서 보고 있는 매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시게 되면 저희 모두 파멸당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형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요. 형수님께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이지요. 그런데 그때 둘째 도련님 세찬이 형수 이화의 손을 잡았지요. 그러자 작은 마님 이화는 움찔하며 얼른 손을 뺐지요. 여종 매양은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척 위험해 보였지요. 도련님,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형수님. 하오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 이화가 먼저 들어가고
세찬은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숨어서 이를 보고 있던 여종 매양은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작은 마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알까봐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작은 마님 큰일 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매양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변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매양은 다음날 아침 작은 마님 이화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 그녀가 왠지 낯설은 느낌이었지요. 매양은 며느리 작은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물어보았습니다. 마님, 아침 차를 준비해드릴까요? 그래, 매양아. 그런데 오늘따라 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것이냐? 매양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작은 마님이 고마웠지만 오히려 그녀가 더 걱정되었지요. 아닙니다, 마님. 그저 잠을 설쳐서 그렇습니다요. 그날 밤 작은 마님이 걱정된 매양은 잠도 못 자고 있다가 후원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은 그곳에 도련님과 마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려는데 작은 마님의 별채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그래서 매양은 작은 마님의 별채로 조용히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불 꺼진 작은 마님의 방에서 세찬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매양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형수님, 제가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도련님, 이렇게 과거까지 포기하고 내려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께서도 도련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님께는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치를 것이고요. 형수님,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셔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곳에는 형수님과 저뿐인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도련님. 어서 나가주셔요. 갑자기 도련님이 힘을 썼는지 마님의 비명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매양은 너무 놀라 당장 뛰어들어가 도련님을 말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여종 주제의 양반들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결국 도련님께서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마님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매양은 작은 마님이 걱정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한참이 지난 후 방 안이 조용해지자 매양은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는 가슴을 잡고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대마님이 아시는 날에는 큰일 날 것이구만. 그날도 매양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꼬박샜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매양은 며느리 이화의 방으로 가 옷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며느리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내색이 없었지요. 마님,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내와 밤을 보내면 어떤 느낌인가요? 여종 매양의 말에 며느리 이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매양과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그런 것은 왜 묻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도련님과의 일이 있으노라 며느리는 뜨끔하였지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요. 지도 이제 시집갈 나이도 되었으니 별게 다 궁금해지는구만요. 매양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이다. 별이 반짝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 그럼 밤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인가요? 매양의 말에 며느리는 무엇라 말해줘야 할지 몰라 엉겁결에 대답했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구나. 그런데 저는 슬퍼요. 저는 짝이 없으니 제 별은 반짝이질 않잖아요.
너도 짝이 생기면 내 별도 반짝일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슬퍼 말거라. 알겠어요. 저도 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 별이 반짝이는지 그것부터 해봐야겠어요. 며느리는 경험 없는 여종 매양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무척 난감하였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대신 사내만큼은 신중히 골라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마님. 돌쇠나 멍새 같은 애들 말고 둘째 도련님처럼 멋진 사람을 찾을 것이에요. 그 말에 며느리는 흠칫 놀랐지요. 아니, 얘 그렇다고 세찬 도련님과 밤일을 치르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걱정 마셔요, 마님. 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구만요. 그런데 도련님이 지한테 하자고 막 덤비면 그땐 어떡해요? 아, 글쎄, 내 친구 점순이도 도련님이 잠깐만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도련님이 다짜고짜 달려들었다고 했었구만요. 며느리는 여종 매향이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혀를 깨물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 몇 달 후 둘째 도련님 세찬은 과거 준비하러 다시 한양으로 떠나갔지요. 그제서야 매양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밤이면 며느리 이화의 방을 찾곤 하였었지요. 그럴 때마다 매양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찬이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매양을 불렀지요. 매향은 갑작스런 대마님의 호출에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매향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마님이 계신 안채로 들어갔지요.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에 매향은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는 듯 하였지요. 네, 마님.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을 고하겠습니까요? 그렇다면 요즘 내가 본 것을 내게 모두 고하거라. 아니, 마님. 본 것을 고하라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내가 한번 혼나봐야 바른 대로 말할 것이냐? 어서 고하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추궁에 매향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매향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소위는 당최 모르겠습니다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며느리가 세찬이를 불러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매향은 시어머니가 알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떠보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겁도 나고 무척 떨렸지요. 마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정말이옵니다. 정말이냐? 내게 숨기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요, 마님. 지가 감히 마님께 거짓을 고할 순 없지요. 오냐 그래. 그렇다면 내게 분명히 말해두겠다. 앞으로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내게 고하거라. 만약 내가 내 말을 거부한다면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위협에 매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그녀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천민 주제에 내 명을 거역하면 어찌 되는지는 잘 알겠지. 내가 무사히 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내게 고하는 길뿐이다. 매향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 몸이 어찌 감히 마님의 명을 거역하겠사옵니까요? 그래 만약 내게 숨기다 걸리면 그때는 내년에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알겠사옵니다요, 마님. 안채를 나온 매향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만약 도련님이 며느리 이화의 방을 찾아간 일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매향을 다시 불렀지요. 매향은 잔뜩 겁먹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내년이 내가 한 말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렇습니다요, 마님. 지가 어찌 마님의 명을 거역한단 말입니까요?
보아하니 내년에 아비가 최 씨 땅을 부쳐먹고 있더구나. 그리고 내 어미는 병석에 누워있고. 만약 내가 숨기는 것이 털끝만큼만 있어도 내 아비는 더 이상 땅을 부쳐먹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멍석말이 당하고 내 집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쫓겨날 것이야. 매향은 시어머니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버지는 최 씨 땅을 빌려 농사 짓고 있었는데 최 씨는 큰 마님의 명이면 꼼짝을 못했지요. 그리고 자신까지 쫓겨나면 병든 어머님을 더 이상 보살필 수도 없었습니다. 요새 며느리 얼굴이 이상하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하다. 세찬이 다녀간으로 며느리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은 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이야. 그런데도 내년이 내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쯤 되니 매향은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님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도련님과 며느리 이화의 사이는 언젠가는 들통나고 말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지요. 실은 요즘 작은마님께서 속이 안 좋다 하시며 자주 헛구역질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잠을 많이 주무시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찌푸리십니다요. 매향은 이화를 배신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어째 요즘 그년이 수상쩍다 했다.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시어머니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였지요. 이것들이 결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년이 정말로 뱃속에 세찬의 아이를 가진 것이야.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시어머니 정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였지요.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며느리를 불러오너라. 매향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작은마님의 일을 고에 바쳤으니 그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엄한 대마님의 명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무슨 일로 찾는다 하시더냐? 매향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마님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마님의 임신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요. 인연이 마님께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며느리 이화는 매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알게 될 일이었지요. 너무 자책 말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알게 될 일이었다. 며느리 이화는 매향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지요.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째 말이 없는 것이야. 어서 이실 짓고 하지 못할까? 며느리 이화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어찌 그런 더러운 짓을 벌인단 말이냐? 그것도 시동생과. 어머님, 저는 이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졌지요. 이런 추악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어째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힌단 말이냐?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매향은 창백한 얼굴로 작은마님에게 너무 죄스럽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오늘부터 밥하고 빨래는 며느리 내가 직접 다 하거라. 그리고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머슴들 밥도 직접 챙기거라. 시어머니는 여종 2사람, 3사람 몫을 며느리에게 모두 떠맡겼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매향이 말했지요. 하오나 마님, 그 일은 2-3명이 붙어도 힘든 일이옵니다요. 시끄럽다 인연.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행여 며느리를 돕는 자가 있거든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누구도 며느리를 도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 이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빨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청소하고 머슴들 밥까지 일일이 챙겨주었지요. 그녀는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죽어라 일했습니다.
아니 밥맛이 왜 이러느냐? 밥을 다시 지어오너라. 네, 어머니. 며느리 이화는 다시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밥을 다시 지었지요. 부엌 일을 해보지 않은 이화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어 해보긴 하였으나 모든 게 뜻대로 되질 않았지요. 그녀는 5번의 밥을 다시 해서 바쳐서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매향은 그런 작은 마님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작은 마님이 그리 된 것은 자신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조용히 작은 마님의 방을 찾아갔지요. 힘드시지요, 마님? 매향은 이화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매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님. 지가 큰 마님께 말씀드리는 바람에 마님께서 일이 되셨구먼요. 매향의 말에 이화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알게 될 일이 아니더냐. 조금 일찍 어머님께서 알게 된 것뿐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매향은 며느리 이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다음 날도 이화는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를 하였지요. 그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2사람, 3사람 몫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만 되면 녹초가 되어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매향은 밤마다 이화의 방을 찾아와 울면서 그녀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배 속에 아이를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지요. 며느리 이화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하는 게 무척 버거웠습니다. 예 며느라, 겨울이 되어 우물이 얼어붙었으니 빨랫감을 가지고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오거라. 흰눈이 내린 겨울날 시어머니는 이화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배부른 이화는 빨랫감을 이고 개울가로 향했지요. 이화는 개울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녀는 입으로 손을 불어가며 빨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꾹꾹 참아가며 빨래를 마친 이화는 무거운 빨래를 이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을까요? 그녀의 아랫배가 무척 아파왔습니다. 그 바람에 빨래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땅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러자 이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매향이 달려와 이화를 부축하였습니다. 마님, 다치진 않으셨나요? 매향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이화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향은 땅바닥에 떨어진 빨래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시 빨래하러 가려고 했지요. 매양아, 나는 괜찮아. 어머님께서 보시면 내게도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야. 그러니 잠시만 쉬었다가 내가 할게. 이화는 매향이 다시 빨래하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녀까지 시어머니에게 혼나게 할 수는 없었지요. 아니에요, 마님. 지가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매향은 이화를 쉬게 하고 빨랫감을 가지고 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빨래를 하였지요.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2눈을 부릅뜨고 2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연, 내가 절대 도와주지 말라 했거늘 어찌 내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야. 시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 매향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어요.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매양은 어쩔 수 없이 그리한 것이에요. 시끄럽다. 내가 명을 내렸으니 지켜야 했거늘 인연은 내 명을 어겼느니라. 매향의 종아리는 퉁퉁 붓고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화는 매향의 방을 찾아가 그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마님, 대마님께서 아시면 어쩌시려고 제 방까지 오셨어요. 내가 나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내가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단 말이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지시로 매화의 방에는 불도 넣지 못했지요. 추운 겨울 차디찬 매양의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온기로 서로를 감싸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마님. 저 때문에. 아니야, 매양아, 언젠가는 어머님께서 아시게 될 일이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매양을 조용히 불렀지요.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매양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작은 주머니에서 종이로 감싼 하얀 가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며느리 국에 몰래 타놓거라.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요, 마님? 알 것 없다. 타라면 탈 것이지 무슨 말이 맞느냐? 며느리가 산딸이 다 되도록 애가 떨어지질 않자 시어머니는 강제로 뱃속 애를 지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님, 작은 마님께서 잘못되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큰일이 아니옵니까? 매양은 시어머니가 이와 뱃속에 아이를 지우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정말 말이 많구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매양은 백색 가루를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화의 국에 백색 가루를 탈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하수구에 백색 가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마님께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는 없어.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매맞을 각오하고 이화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매양을 다시 불렀습니다. 며느리 국에 약을 탔느냐? 타지 않았사옵니다요. 무엇이라? 그럼 여태 뭐 하고 있었느냐? 하수구에 버렸구먼요. 아니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시어머니는 다시 회초리를 들고 매양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매양의 종아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지요. 그날 밤도 이화는 매양의 방으로 찾아가 그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매양아, 오늘은 어쩌다 매를 맞은 것이야? 별거 아니에요, 마님. 지가 깜빡하고 큰 마님께서 시킨 일을 못해서 그렇구만요. 그날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이른 아침 매양이 절룩거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평소 부엌 출입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니 매양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부엌에는 시어머니 밥상 위에 작은 마님의 밥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양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매양아, 어찌 부엌에 들어온 것이야? 어머님께서 아시면 어쩌려고? 그때 작은 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런데 오늘은 어찌 작은 마님의 밥이 큰 마님 상에 함께 놓여 있는지요? 어머님께서 오늘부터는 내 밥을 어머님 상에 함께 차리라 말씀하셨다. 아마도 이제는 어머님께서 날 용서하시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화는 그리 말하고 밥상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매양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앞전에 시어머니께서 이화의 국에 백색 가루를 타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자 매양은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지요. 마님, 그 국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요. 매양은 마침 이화가 먹으려 하던 국을 빼앗아 자신의 입에 후다닥 털어 넣었습니다. 아니, 얘 왜 그런 것이야? 이화의 국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모두 마신 매양은 잠시 후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을 움켜쥐고 발버둥을 쳤지요. 깜짝 놀란 이화는 매양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피를 토하는 것이야? 이화는 쓰러진 매양을 부둥켜 안고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매양의 움직임이 멎더니 급기야는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화는 죽은 매양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그때 이화의 울음소리를 들은 세찬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니 형수 이게 다 무슨 일이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세찬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왔다가 매향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죽어야 할 사람은 매향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죽어 마땅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세찬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머님 형수님이 죽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며느리 배를 보거라. 과부가 배가 불러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머니 말에 세찬은 형수님의 배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형수님의 배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형수님, 이 아이는 제 아이란 말입니까요? 이화는 매향을 붙들고 울음을 멈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렇다고 사람을 죽게 하는 법이 어디 있답니까? 내 며느리를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 이제 우리 가문은 부끄러운 가문이 되고 말지 않았느냐? 차라리 며느리가 죽어 연려가 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세찬은 어머니 말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찬은 사람들을 불러 매향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화는 매향의 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매향아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구나. 이화는 자신을 위해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을 빼앗아 마신 매향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화에게 친자매와 같았지요. 비록 신분은 달랐어도 이화는 항상 매향을 동생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매향 때문에 이화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매향아, 다음 생에는 꼭 양반으로 태어나거라. 그럼 내가 여종으로 태어나 현생에서 받은 너의 사랑을 다음 생에 꼭 갚아주마. 며칠 후 세찬은 어머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은 제가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얘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그리해서는 안 되느니라. 내가 그리하지 않으면 어머님께서는 형수님을 또 죽이려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생각을 안 이상 어머니 손에 형수님을 죽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얘 세찬아, 며느리가 시동생의 아이를 낳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내 조상들이 어떻게 키워온 가문인데 어찌하여 내가 한순간에 가문을 몰락시키려 하는 것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저는 어머니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문의 명예가 중하다 한들 어찌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할 수 있단 말이요. 생명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어머니 때문에 이 가문은 이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가문에서 제 이름을 뺄 것이며 계명을 하고 형수님과 혼인하여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을 뺀다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말을 마친 세찬은 형수 방으로 들어갔지요. 형수님, 저와 같이 한양으로 올라가시죠. 세찬의 말에 이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매향 때문에 슬픔에 빠져 아무런 정신이 없었지요. 형수님 이곳에 계시면 형수님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니 저와 같이 한양으로 가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만 홀로 남겨드릴 수는 없어요. 저라도 어머님을 모셔야 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형수님? 어머니는 형수를 죽이려 하는데. 그리고 어머니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겠다고요. 세찬이 이미 어머님께 말씀드렸다는 말에 이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찬은 이화를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향했지요. 시어머니 정씨는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가문에 남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지요. 자신이 죽고 나면 가문도 함께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며느리를 탓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세찬은 형수님을 방으로 모시고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어떠시오, 의원? 부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태는 좋지 않으나 태아는 괜찮은 것 같소. 그런데 어쩌다 부인이 충격을 크게 받은 것이오. 우선 산모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한 것이오.
그러니 부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곁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소. 알겠소 의원, 내 최선을 다해 부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소. 의원이 다녀가고 며칠 후 이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남자아이였지요. 세찬은 아이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자신의 아기였지요. 수고했소 부인, 아기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소. 이 아이 이름은 박연수요. 세찬은 자신의 이시성을 버리고 박씨 가문의 족보를 사와 성씨까지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박씨로 가정을 꾸렸지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세찬과 이화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연수를 보며 흐뭇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여보 부인, 우리 연수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니 너무 뿌듯하오. 연수는 당신을 꼭 빼닮았어요. 생김새도 성격도 모두 당신을 닮았어요. 고맙소 부인,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아갈 것이요. 그럼 다음 생에는 제가 혼인하기 전에 찾아오셔야 해요. 이번 생처럼 지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소, 앞으로는 지각하지 않으리다. 하하. 그 옛날 조선시대의 과부는 재혼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자유와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선의 여인들은 수절과 연려를 강요받아 한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화 같은 가슴 아픈 삶을 살아야 했었지요. 그러니 자유와 인권이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복칠이라는 좀 모자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복칠이의 외모는 훤칠한데 좀 모자른 데다 여인의 알몸을 봐도 발기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복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고작 복칠이란 말이었지요. 아니, 자는 고복이 아니여? 그런데 지금 어딜 간냐? 아, 장터에 가나 보지. 그런데 자는 너무 아깝구만. 인물은 훤칠한데 그것이 고자라서 밤에 부를 수도 없으니 말이여. 그러게 말이여. 우리 같은 과부들에게 복칠이가 사내 역할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냔 말이야. 과부들은 밤이 외로울 때면 복칠이를 떠올렸습니다. 헌데 아무리 해봐도 서지 않는 그의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아쉬워들 했지요. 그러니 과부들에게 복칠은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한편 장터에 도착한 복칠은 호미를 하나 사고 장터 구경을 하였지요. 한참 장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웬 젊은 마님이 머슴에게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밥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너는 어찌 이거 하나 제대로 들지도 못한단 말이냐? 죄송하구먼요 마님, 속이 안 좋아 그렇습니다요. 복칠은 야단 맞고 있는 머슴을 보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다가가 말했지요. 내가 들어다 주겠소.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마시구려. 갑자기 나타난 복칠을 찬찬히 훑어보던 마님은 그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지요. 그래 그럼 자네라도 짐을 들어주시게. 마님의 말에 머슴 상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청년. 청년이 아니었더라면 이 무거운 것을 어찌할지 무척 난감할 뻔했소.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빈손으로 가니 가는 길에 들어다 드리면 좋지 않소. 그리하여 복칠은 머슴 상구 대신 마님의 곡물자루를 등에 맸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집까지 들어다 주었지요. 자네는 인물도 훤칠한데 힘도 좋구나. 어디 사는 누구냐? 저는 아랫마을 사는 복칠이라 합니다요. 그럼 지는 이만 가보겠구만요. 고맙소 젊은 총각. 다음에 만나면 내 술 한잔 사리다. 신경 쓰지 마시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소. 복칠이 밖으로 나가자 마님이 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저자에 대해서 좀 알아와 보시게 괜찮은 일꾼으로 보이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가 소상히 알아오겠구먼요. 며칠 후 복칠에 대해서 알아본 상구가 마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가 소상히 알아보니 그자는 3년 전 홀로 내려와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사옵니다. 아니 어찌 혼자 살고 있단 말이더냐? 자세한 것을 아는 이는 없고 머리가 좀 모자르다 보니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듯 하였습죠. 그렇더냐? 내 보기에 멀쩡해 보이더구만. 그리고 그자는 고자라 하더이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지가 그 마을의 과부들을 만나봤는데 그녀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구먼요. 그 말에 마님은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고자라니 의외였지요. 그건 그렇고 그자는 그럼 무슨 일을 하여 먹고 살더냐? 그자는 아랫마을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해주고 품삯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요. 그자의 평이 좋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선호한다 들었습죠. 머슴 상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던 마님이 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네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일에 자꾸 차질이 생기니 한 사람이 필요하던 참이었다. 세경으로 쌀 3섬을 준다 말하고 그자를 데려와 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의 명이 떨어지자 상구는 아랫마을 복칠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에 복칠이 있는감? 상구 말에 방문을 열고 복칠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구 어른께서 내 집까지 어인일이요. 마님께서 자네를 좋게 보셔서 쌀 3섬을 준다 하시네. 와서 일해볼 생각이 있는가? 상구 말에 복칠은 웬 떡이냐 싶었지요. 얇은 파리는 일이 없는 날도 많아 배고픈 날도 허다했습니다. 헌데 양반과 마님의 집에서 일하면 1년 내내 배고픈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요. 그럼 나야 좋지요. 언제부터 일하면 됩니까요? 마님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와서 일하라 하시네. 알겠구먼요. 그럼 지는 내일부터 당장 일하러 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복칠은 윗마을 부잣집 양반가에서 머슴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똥이 뜨자 복칠은 윗마을 양반가 마님 집으로 향했지요. 왔는가 이리 따라오시게. 상구는 복칠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마님 복칠이 왔구먼요. 상구 말에 마님이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셔요, 마님. 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래, 자네가 힘도 좋고 성실해 보여서 불렀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 상구아범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날부터 복칠은 상구를 따라 마님의 농사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상구가 하루 종일 할 일을 오후 일찍 마친 복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창고에 넣고 나오려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복칠은 뭔 일인가 싶어 부엌문을 활짝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벌거벗은 마님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 마님 뭔 일이 있으신감요? 복칠은 얼른 마님에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목욕하다 말고 옷으로 앞을 가렸지요. 얘, 너는 목욕하는데 들어오면 어떡하니? 마님께서 비명을 지르시니 뭔 일이 있는가 해서 들어왔구먼요. 복칠이 고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님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안심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님은 긴장을 풀고 복칠에게 말했지요. 그런데 너는 일할 시간에 어찌 들어온 것이야? 내일 할 일까지 모두 일찍 마쳤구먼요. 그래서 일찍 들어왔지라. 복칠이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 일찍 일을 마칠 줄은 몰랐지요. 그러다 보니 복칠에 대한 능력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왕 들어왔으니 내 등 좀 밀어주거라. 마님은 고자인 복칠에게 자신의 등을 맡겼지요. 그러자 복칠이 마님의 등을 밀기 시작했지요. 마님의 등은 무척 희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살결은 목화솜보다 부드럽사옵니다. 호호, 그러느냐? 그것은 내가 아직 점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복칠아, 너는 내 등을 밀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냐? 마님은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반응을 말씀하십니까요? 복칠이 그리 말하니 마님은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반응이 없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니다. 내가 내 등을 밀어주니 아주 좋구나. 호호. 다음번에도 내가 내 등을 밀어주면 좋겠다.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 지가 달려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요, 마님. 복칠은 마님의 등을 밀어주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어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간 복칠은 천정을 보고 누웠지요. 그런데 낮에 보았던 마님의 알몸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의 벗은 몸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칠의 아랫도리가 점점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복칠은 벌떡 일어나 허리띠를 풀어보았지요. 그러자 단단해진 자신이 것이 당당히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내가 고자가 아닌 것이요? 마을 과부들이 수없이 복칠의 것을 세워보려고 노력했으나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복칠이도 자신이 고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복칠의 것이 마님의 알몸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웜에 내가 고자가 아니었구먼. 복칠은 그동안 고자라는 생각에 기가 죽어 살아왔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복칠이만 보면 고복이 고자 복칠이라며 놀려대곤 했었지요. 아니었어. 나는 고자가 아니었어. 복칠이는 너무 기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샌 복칠이는 아침 일찍부터 들판에 나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찍 일을 마치고 곧바로 마님 집으로 달려갔지요. 복칠은 달려가자마자 곧바로 부엌문부터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님이 목욕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복칠은 곧바로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안에 계시는감요. 복칠의 말에 자수 놓고 있던 마님이 한쪽으로 치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느냐? 마님 지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 밀어준다는 말에 마님은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제 목욕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오늘 또 등을 밀어준다는 것이야. 지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게 하나가 있구먼요. 아니 무엇을 확인해 본다는 것이야? 지금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요. 갑자기 목욕하자고 덤비는 복칠이를 보며 마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헌데 마님은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요. 복칠은 순수한 청년에다가 고자이고 머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이런 모습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오늘은 되었고 이틀 후에 할 것이니 그때 일찍 들어와 등을 밀어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복칠은 아쉬웠지만 마님이 그리 말하니 그러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복칠은 이틀이 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마님의 알몸을 보았을 때 자신의 것이 또 반응한다면 자신은 고자가 아닌 게 확실했지요. 이틀 후 복칠은 밭일을 일찍 마치고 마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엌문부터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마님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지가 등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침 때 맞춰 잘 왔다. 어서 등을 밀거라. 복칠이 마님의 희고 고운 등을 밀기 시작하자 복칠의 아랫도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칠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 순간 복칠이 마님의 등을 밀다 말고 벌떡 일어나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화들짝 놀라 말했지요. 아니 얘 너 지금 못하는 것이야. 마님, 지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요. 아니 허리띠를 풀고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이야. 어서 허리띠 다시 매지 못해. 마님 오늘은 지가 너무너무 기쁘구먼요. 이것 좀 보셔요. 제 것이 단단해져서 고개를 번쩍 들고 있구먼요. 복칠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우뚝 선 자신의 것을 마님 얼굴 앞에 들이댔지요. 그러자 마님은 깜짝 놀라 목욕을 하다 말고 옷으로 앞만 가린 채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고자인 줄 알고 맘 놓고 알몸을 보였건만 갑자기 큰 것을 얼굴에 들이대니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안방으로 들어온 마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고자라더니만 갑자기 크고 시커먼 것을 내 얼굴에 들이대냔 말이야. 마님은 너무 황당해 말도 나오질 않았지요. 물기를 닦고 옷을 다 입은 마님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복칠이 기분이 좋아 마당을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은 고자였던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알몸을 보면서 복칠의 것이 반응을 시작한 것 같았지요. 아니 저 녀석이 다른 여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어째 나한테만 반응을 하는 것이야. 마님은 갑자기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고자가 아닌 새파랗게 젊은 총각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였으니 복칠이 언제 늑대로 변할지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복칠을 내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였습니다.
복칠이 지금은 착하고 일자라는 것은 알지만 언제 돌변에 달려들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며칠 동안 고심하던 마님은 머슴 상구를 불렀습니다. 이보시게 상구, 복칠이를 내보내면 어떨 것 같나? 마님의 말에 상구는 깜짝 놀라 동그란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요? 뭔 일이 있으셨는감요? 아니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복칠을 내보내면 어떤가를 자네에게 묻는 것이네. 마님 지가 며칠 동안 복칠이를 겪어보니 그자는 농땡이도 부리지 않고 무척 성실합니다요. 일도 잘하지만 심성도 착해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구만요. 그러니 복칠이를 내보내면 큰 손해입니다요. 상구 말에 마님은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마님의 마음 같아서는 복칠을 내보내고 싶었지요. 허나 상구가 아픈 마당에 복칠이를 내보내면 그만한 일꾼을 다시 찾기란 무척 어려웠지요. 그래서 마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나흘에 한 번씩 목욕하던 마님은 복칠이 불쑥 들어올까봐 목욕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복칠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목욕할 때가 되었구먼요. 지가 가마솥에 물을 따뜻하게 데워 욕조에 채워놨습니다요. 그러니 어서 옷 벗고 목욕부터 하시지요. 지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요. 나는 목욕 생각이 없다. 그러니 데워놓은 물은 너나 쓰거라. 마님은 그리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복칠이는 매일매일 찾아와 등 밀어주겠다며 목욕할 것을 종용하였지요. 마치 발정난 황소가 물 불가리지 않고 암소에게 달려드는 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런데 열흘 가까이 목욕을 안 타보니 꿉꿉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복칠이가 마님을 찾아와 말했지요. 마님 벌써 열흘 동안 목욕을 안 하셨구먼요. 오늘도 지가 목욕물을 데워놨습니다요.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목욕할 때 들어오지 말거라. 아니 그럼 등을 밀지 말란 말입니까요? 그렇단다. 이제부터는 등을 안 밀어도 된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언제라도 제 손이 필요하거든 불러만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오늘 일을 마쳤으면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복칠이를 내보낸 마님은 그제서야 부엌으로 들어가 목욕을 시작하였습니다. 목욕을 하면서도 복칠이가 볼까봐 중간중간 문 밖을 살펴보았지요. 헌데 문 밖에는 복칠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지요. 오래간만에 목욕을 하고 나니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흘 만에야 목욕을 하니 정말 개운하고 좋구나. 그런데 등을 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칠의 손길이 생각났지요. 거칠지만 부드럽던 그의 손길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보자가 아닌 멀쩡한 총각의 손길이 갑자기 그리움처럼 떠오르자 마님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마님은 서방이 떠나고 3년이 넘도록 사내 경험 없이 양반의 채통만을 지켜왔지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서 일하는 머슴을 사내로 생각하면 안 되지. 마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후 머슴 상구가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구가 걱정이 된 마님은 서둘러 의원을 불러왔지요. 상구의 진맥을 마친 의원이 말했습니다. 병이 깊어 쉽사리 일어나지 못할 것이요. 오래된 지병이라 치료도 안 돼요. 아니 그런 방도가 없단 말씀이요? 그렇소. 상구가 걸린 병은 불치병이요. 의원의 말에 마님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곁을 지켜준 상구가 불치병이라 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요? 상구에게 남은 시간은 3달도 되지 않소. 그러니 남은 시간을 맘 편히 해주는 게 최상이요. 마님은 속이 상했습니다. 상구마저 떠나버리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게 3달의 시간이 흘러 상구는 마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상구가 떠나던 날 너무 슬퍼 눈물을 흘렸지요. 상구가 떠나고 마님은 큰 집에서 홀로 산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복칠이 밖에 없었지요.
헌데 복칠이는 자신의 알몸을 모두 보았고 이제 그는 고자도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복칠이를 상구가 떠나고 없는 자리로 들일까 고민을 하였지요. 만약 복칠이를 상구 자리로 들이면 한 집에서 그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님이 복칠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갑자기 웬 시커먼 사내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쳐 마님을 보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놈들은 누군데 나를 보쌈하는 것이냐? 시끄럽소 조용히 좀 하시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오. 너희들이 양반을 보쌈하고도 목숨이 붙어 있을 줄 아느냐? 나를 보쌈하라 한자가 누구더냐? 그건 가보면 알 것이오. 그리고 계속 짓거리면 기절시켜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 입 다물고 순순히 계시오. 사내들은 마님을 검은 보자기에 싸서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틀 무렵 어느 집 창고에서 마님을 꺼내 주었지요. 이곳에서 잠자코 있으면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올 것이오. 내 놈들 얼굴을 내 꼭 기억하마. 반드시 꼭 죄값을 받게 할 것이다. 어차피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누가 있어 당신을 돕는단 말이오. 헛된 꿈은 버리고 당신의 운명이나 받아들이시오. 당신 덕에 우린 한몫 잘 챙겼으니 고맙수다 하하. 왈패들이 떠나가고 창고문이 단단히 잠겼습니다. 마님은 창고를 벗어나려 시도를 해보았지만 단단히 잠긴 문은 꿈쩍을 하지 않았지요. 아이고, 이게 다 뭔 일이다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냐. 저자들이 집에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덮친 게 아닌가. 이럴 줄 알았으면 복칠이를 얼른 드릴 것을 그랬구나.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마님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보쌈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날이 저물자 창고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귀한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드려 미안하게 되었구려. 자세히 보니 그는 장안의 제1부자 김진사였지요. 아니, 김진사께서 이게 무슨 짓이오? 어허 흥분하지 마시구려. 내 일찌감치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소. 그런데 사람을 보내 내 뜻을 전해도 자꾸 거부를 하시니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그러니 진작 내 뜻을 받아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오.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보쌈하는 법이 어디 있어? 어서 나를 보내주시오. 아 그럴 수는 없소.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당신은 내 아이를 낳아줘야만 하오. 아니, 그럼 나보고 잠자리를 하자는 것이오. 아 잠자리를 해야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니오. 내 앞에서 허리띠를 푸는 순간 당신의 그것을 고자로 만들고 말겠소. 그러니 꿈도 꾸지 마시오. 아니 무섭게 왜 그러시오. 그러지 말고 나와 알콩달콩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내 당신을 안채로 모시고 사내진미를 대접하며 귀부인처럼 살게 해주겠소. 어떻소 구미가 당기지 않소. 구미고 뭐고 어서 나를 보내주기나 하시오. 어허 그럴 수는 없소. 당신을 풀어주면 당신은 관아에 고발할 것이 아니오. 그리고 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소. 고자가 되고 싶거든 알아서 하시오. 나는 당신과 잠자리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오. 허허 아직 기가 바짝 살아있구려. 이 어두운 창고에서 계속 있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오. 그땐 아마도 부인께서 내 허리띠를 직접 풀게 될 것이오. 하하. 김진사는 엄포를 놓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만 했지요. 한편 갑자기 마님이 보이질 않자 복칠이는 마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머슴 상구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마님도 보이질 않자 복칠이는 뭔 일인가 싶었지요. 복칠이는 온 마을을 모두 찾아다녀봤지만 마님을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복칠이는 마님이 자주 다녔다던 장안의 포목점을 찾아가 보았지요. 안녕하셔요. 지는 마님 집에서 일하는 복칠이라 합니다요. 여쭙게 있어 찾아왔구먼요. 그래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야? 아, 글쎄 요 며칠 사이 마님이 보이질 않습니다요. 혹시 마님께서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갑자기 안 보인다니 뭔 일이 생긴 것이야? 글쎄 그것을 모르겠습니다요. 혹시 뭔가 짚히는 게 없으신가요? 그 말에 포목점 주인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이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입니까요? 몇 해 전부터 장안의 제1부자 김진사가 마님의 서방이 죽자 그녀를 탐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단다.
혹시 그자가 마님을 보쌈한 것은 아닐까 싶다. 그자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그렇다면 마님께서 보쌈을 당했단 말씀입니까요? 꼭 보쌈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야. 그럼 지가 가서 김진사께 따져봐야겠구만요. 아서라 얘야. 내가 그런다고 김진사가 마님을 순순히 내어줄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어디서도 꺼내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요, 마님. 절대 마님께서 말씀했다고 입 밖에는 내지 않겠구만요. 복칠이는 포목점을 나와 곧바로 김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서 김진사 집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안으로 들어가 살펴봐야겠다. 복칠이는 밤이 깊어질 때를 기다려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마당 한켠에 쌓여있는 집단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박자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날이 박자 노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일터로 나갔지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음식을 가지고 창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사내가 창고문의 열쇠를 열어주었지요. 여종은 음식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빈 그릇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자 건장한 사내는 창고문에 열쇠를 채웠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다 빈 그릇만 들고 나온다는 것은 창고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건장한 사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은 도망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겠군. 이쯤 되자 복칠은 창고 안에 보쌈당한 마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데 건장한 사내가 지키고 있으니 창고 안을 확인해 볼 도리가 없었지요.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분주하던 노비들은 모두 처소로 들어가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은 달빛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창고를 지키던 사내가 소피가 마려웠는지 변소관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복칠은 얼른 창고로 달려가 문틈 사이로 마님을 불러보았습니다. 마님, 혹시 안에 마님이 계시는감요? 갑자기 복칠의 목소리가 들리자 마님은 너무 놀라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복칠아, 나 여기 있다. 창고 안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복칠은 마님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요. 김진사가 마님을 보쌈한 것이 맞았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고 계시면 지가 꼭 마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요. 복칠이 찾아와 구해준다고 하니 마님은 복칠이가 너무너무 반가웠지요. 그래, 복칠아, 김진사는 포악한 사람이니 조심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런데 그때 변소관으로 갔던 건장한 사내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지요. 마님이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한 복칠이는 슬금슬금 기어서 김진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마님을 빼낼지 궁리를 하였지요. 만약 마님을 빼낸다 하더라도 김진사가 다시 사람을 보내 마님을 보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도 김진사가 다시는 마님을 건들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지요. 날이 새도록 방법을 찾던 복칠은 저녁쯤 되어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자 복칠이는 김진사 집에 담장을 넘어갔지요. 그리고 건장한 사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과 안주를 창고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창고 앞으로 돌아온 사내가 술과 안주를 보았지요. 아니 이것은 술과 안주가 아닌가? 우리 금순이가 날 위해 가져다 놓았군. 하하, 이쁜 것 같으니라고. 건장한 사내는 바닥에 앉아 술과 안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잠이 들었지요. 복칠이가 술에 잠드는 약을 타놓았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사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복칠이는 사내에게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어디 다친 곳은 없으셔요? 갑자기 복칠이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복칠아, 위험하게 이곳은 어떻게 들어온 것이야?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 이곳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니, 내가 들어왔으면 나도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같이 나가자꾸나. 안 돼요, 마님.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요. 마님은 한시라도 빨리 창고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헌데 복칠은 안 된다면서 기다리라 하니 마님은 무척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복칠이를 믿었기에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만 믿겠다. 그럼 지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요. 복칠은 창고문의 열쇠를 열어둔 채 김진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창고문이 열려있고 문을 지키는 사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마님은 복칠이를 믿고 창고 안에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김진사 집에서 나온 복칠은 쉬지 않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지키는 관졸들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아니 웬 놈이냐? 복칠이 관아로 뛰어들자 관졸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고 있던 관졸들까지 뛰쳐나와 복칠이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복칠은 다시 김진사 집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개 섞어라 이놈. 복칠이를 잡으려 관졸들 여럿이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칠은 김진사 집으로 달려가면서 도둑이야 계속해서 크게 소리쳤지요.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관졸들과 함께 복칠이를 따라갔지요. 복칠은 미리 열어놓은 대문을 열고 곧장 마님이 있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관졸과 마을 사람들도 창고까지 쫓아왔지요. 아니, 그런데 창고 안에는 마님이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복칠이 관졸들과 마을 사람들을 잔뜩 이끌고 들어오자 마님은 그제서야 복칠의 의도를 알아챘지요. 김진사가 날 납치해서 이곳에 감금했소. 그자는 중죄인이여. 마님의 말에 관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사가 기어코 이를 저질렀구만. 언제부턴가 마님을 못 꼬셔서 안달이 나더니만 기어코 보쌈을 해불었어. 아니 그런데 어찌 나는 보쌈을 앓는 것이요? 나도 팔자 좀 한번 고쳐보고 싶구만. 창고에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자 김진사의 노비들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진사도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인 것이냐? 김진사가 자다 말고 밖으로 나오자 관졸이 물었지요. 이보시오 김진사, 당신이 정말 마님을 납치한 것이오? 관졸들까지 와 있자 김진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지키라 한 놈은 창고벽에 기대어 자고 있었지요. 아니 무슨 근거로 내가 납치했다 하는 것이오? 피해자가 당신이 납치했다 진술했소. 그러니 관하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오. 관졸들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진사를 포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관하로 데려갔지요. 내일 날이 밝거든 관하로 오셔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주시오. 알겠소. 저자는 나를 납치한 죄인이니 반드시 꼭 처벌해 주시오. 그날 이후 김진사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보쌈이 금지된 시대의 납치는 중형에 해당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마음이 진정된 마님은 복칠이를 불렀습니다. 복칠이 내 덕에 내가 큰 화를 면하고 이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고맙구나. 일이 잘 된 것은 마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님, 지가 한 가지 부탁 좀 해도 되겠습니까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내가 웬만하면 모두 들어주마. 마님, 지가 마님의 등을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복칠이는 또 목욕하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복칠이가 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이상 마님은 복칠이 앞에서 목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주저주저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마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요? 복칠이는 마님의 벗은 몸 앞에서만 그것이 반응을 하니 자신이 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자꾸 확인해보고 싶었지요. 그래, 알았다. 내가 부탁을 하니 내 목욕을 하긴 하겠으나 선을 넘으면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알겠구먼요, 마님. 복칠은 신이나 마님의 목욕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옷 벗고 욕조로 들어갔지요. 복칠은 마님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복칠이 것이 하늘 높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님도 복칠도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이 먼저 복칠의 허리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복칠이 알몸이 되어 마님이 있는 욕조로 들어갔지요. 두 사람의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두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서 눈을 떴지요. 부인네 고백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요? 실은 나는 양반이요 박선비라 하지요. 그 말에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머슴행세를 한 것이요? 복칠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번 혼인을 했었소. 헌데 그것이 서질하나 색시는 1년도 안 되어 도망갔소. 그리하여 나는 색시를 잊으려 과거 시험에 전념했었소. 헌데 과거 시험에서도 낙방을 하였지요. 그 후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소. 그리하여 전국을 떠돌다 이 마을에 머물며 바보 행세를 한 것이요. 헌데 부인을 만나 내가 고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소. 해서 나는 부인 덕에 내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아 한없이 기쁘오. 복칠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은 복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을 다시 찾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요. 그동안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을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살면서 자신감도 찾고 못 이룬 과거도 다시 도전해 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둘만의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칠이는 마님의 등을 수시로 밀어 주었지요. 그로써 그는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과 명예까지 얻었지요. 그렇게 맺어진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니 저 고자가 어떻게 자식들을 낳았대? 아 고자가 아니었다는구만. 그러니 애를 낳았지. 아니 복칠이의 것은 우리는 안 되고 마님은 되고 그런 것이었어. 아 그놈의 것이 무척 까다로운가 보지. 사람 골라가면서 되는 것을 보면. 옛말에 유연천리의 성에 무연되면 불상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 있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만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부부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 만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동철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동철은 숨죽이며 박대감집 담장을 넘고 있었지요. 28에 그는 날렵한 몸 놀림으로 담을 타고 올라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배고픈 동철에게 도둑질은 그의 생계 수단이었지요. 오늘만 잘하면 며칠은 굶지 않겠구나. 이 양반가는 먹을 게 많을 것이야. 그는 발소리를 죽여 사랑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지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방 안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박대감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절대 넘길 수 없소.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인도 위험해질 것이오. 그런데 검은 복장의 사내가 갑자기 소매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이다. 순식간에 비수가 박대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동철은 깜짝 놀라 그만 발을 헛디뎌 처마 및 항아리를 쓰러뜨렸지요. 그러자 자객이 창문 쪽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크. 동철은 본능적으로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자가 박대감을 죽였다. 저자를 잡아라. 동철은 필사적으로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뒤에서는 동철을 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필사적으로 달렸지요. 잡히면 살인죄를 뒤집어 쓸 판이었습니다. 동철은 밤새 달려 한양 외곽의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숨이 턱에 차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몸을 숨기고 뒤를 살펴보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아니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니만 내가 꼭 그 꼴이 아닌가.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째 내가 담을 넘는 날 살인사건이 일어나느냔 말이야. 이러다 진짜 내가 살인자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동철은 살인 장면을 목격한 것도 무서웠지만 그 사건을 뒤집어 쓰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며칠 후 동철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진 동철은 주막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오는데 거리 공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동철은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용모파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내가 살인자라니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이제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동철은 살며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려온 동철은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관할을 찾아갈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또 저 앞에서는 포졸들이 용모파기를 들고 사람들 얼굴과 일일이 대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자칫하면 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는 사람들과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도달하자 그는 죽어라 달렸지요. 한참을 달려 마을과 멀어진 동철은 숨을 헐떡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동철은 박대감을 죽인 사내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양과 멀리 떨어진 이 마을에 나의 용모파기가 붙었다면 다른 마을에도 붙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제 전국에 자신의 용모파기가 붙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크게 낙심한 그는 계속해서 산속으로만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해는 지고 저 멀리 암자가 보였지요. 그리하여 동철은 불빛이 보이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다 스님들이 잠들자 먹을 것과 옷가지를 챙겨왔지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암자에서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자 영락없는 스님 같아 보였지요. 허허, 내가 팔자에도 없는 스님이 되어버렸군. 그런데 그때 문득 동철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맞아. 스님 행세를 하면 감쪽같이 위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사람들한테 시주를 받아 밥도 굶지 않고 또 포졸들의 눈도 피할 수 있겠구나. 동철은 대단한 것이나 발견한 것처럼 무척 좋아했지요. 동철은 계곡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색했지만 도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동철이 며칠 동안 산길을 걷다 보니 깊은 산중턱에 작은 마을이 하나 나왔습니다. 해질 무렵 배고픔과 피로가 극에 달한 그는 마을로 내려가 보기로 하였지요. 이제 스님으로 위장한 자신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요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야겠군. 마을로 내려가 보니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남정네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집집마다 여인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파가 동철을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지요. 이런 외딴 마을에 스님이 다 오시다니 부처님의 은혜로소이다. 우리 마을은 전쟁 후 남정네가 귀한 곳이라 스님 같은 분이 오시면 더욱 반갑지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중에 있으나 오늘 밤 묵을 곳이 없어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시었소.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동철은 노파를 따라 마을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을 여인들이 사당으로 모여들었지요. 그녀들은 모두 반가운 눈빛으로 동철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이 마을에는 스님이 오시지 않았사옵니다. 그 말에 동철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지요. 아, 그랬었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철은 행여 불경을 읽어야 할 상황이 올까 무척 두려웠습니다. 헌데 여인들은 동철을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마치 사내를 처음 본 여인들처럼 동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음식을 들고 나타났지요. 다른 여인들보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동철 앞에 음식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멀리서 오셨으니 배고프시지요. 보잘것없지만 성의껏 준비하였사옵니다. 동철은 그녀를 바라보다 시선을 황급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탐스런 입술과 하얀 목덜미는 너무 매혹적이었지요. 어느새 동철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함께할 것이요. 그런데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과부 옥섬이라 하옵니다. 아, 그렇소. 내 그 이름 꼭 기억하리다. 동철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마을 여인들은 가지도 않고 식사하는 동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요. 동철은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밥 먹으며 여인들을 한 명씩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중에는 참으로 곱고 예쁜 여인들도 많았지요. 자, 이제 스님께서는 좀 쉬어야 하니 모두들 돌아갑시다. 동철이 밥을 다 먹고 나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여인들이 일어나 동철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모두 돌아갔지요. 사당 안쪽 작은 방에 홀로 남은 동철은 자리를 펴고 대자로 누웠습니다. 아이고 좋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푹신한 요 위에 누우니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구나. 동철이 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섬이라는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에게 밥을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그녀는 너무 매혹적이었지요.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목덜미는 그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승려복을 입고 무슨 생각을 한단 말인가. 불경스럽게 시리. 아니야. 나는 승려복을 입었을 뿐 진짜 스님은 아니지. 동철은 매혹적인 옥섬의 입술과 목덜미를 떠올리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으로 위장을 하였으니 대놓고 들이댈 수도 없었지요. 내가 스님으로 위장만 안 했어도 오늘 밤 외롭고 쓸쓸히 보내진 않았을 텐데 에휴. 다음날 날이 밝자 노파가 동철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밤새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덕분에 편안히 잘 잤소이다. 쌓인 여독이 풀리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구려. 그런데 스님, 힘들게 저희 마을에 오셨으니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주실 수는 있겠는지요? 노파의 말에 동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설법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어려서 어머님 따라 몇 번 절에 가서 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들었던 설법을 빠르게 떠올려 보았지요. 그러자 어렴풋이 생각은 났습니다. 그리 해보겠소. 그럼 아침 식사를 마치시면 사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파가 돌아가고 동철은 어려서 들은 설법을 빠르게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을 사당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마을 여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서방이 없거나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 뿐이었지요. 동철은 정절을 하고 앉아 설법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아 흐르는 물은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옵소서. 여인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철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들었던 설법과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고 있었지요. 욕심은 고통의 씨앗이요. 집착은 슬픔의 뿌리이니 마음을 비우면 평안이 찾아오는 법이옵니다. 한참 동안 설법을 마친 동철은 사당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예상외로 여인들이 그의 설법에 감동받았고 특히 매혹적인 옥섬은 눈물까지 흘리며 경청했지요. 에휴 다행이다. 다행히 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무사히 설법을 마쳤구나. 그런데 잠시 후 문 밖에서 옥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스님, 안에 계시나이까? 점심 공양을 가져왔사옵니다. 동철은 얼른 일어나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옥섬이 들어와 음식을 내려놓았지요. 음식을 들고 온 그녀의 손은 희고 무척 고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사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매일 밤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스님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에게 닿았다면 다행이요. 옥섬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지요. 스님, 혹시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다른 여인들 앞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마음에 짐이 하나 있사옵니다. 동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지요. 물론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에 귀 기울이라 하셨소. 그 말에 옥섬은 안도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 제 집에 오셔서 제 고민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그 순간 동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옥섬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서방을 잃고 여인만 사는 마을에서 외로운 밤을 달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하겠소. 부처님의 자비로 그대의 고통을 내가 덜어드리겠소. 그 말에 옥섬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면서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방을 나갔지요. 아이고야, 이게 웬 떡이냔 말이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절로 찾아오는구나. 옥섬이 떠난 후 동철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혹적인 옥섬과 밤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온몸이 달아올랐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동철은 세수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옥섬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지요. 옥섬과 밤을 보낼 생각에 동철의 가슴은 콩을 볶듯 뛰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도둑질 할 때보다 더 뛰는구나. 그런데 그때 옥섬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녀는 동철을 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녁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제 작은 초가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동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찾아갈 테니 기다리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꼭 가겠소. 옥섬이 떠난 후 동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걸어가는 그녀의 엉덩이는 실룩거리며 동철을 유혹하는 것만 같았지요. 오늘도 동철은 사당에서 여인들에게 설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업보란 우리 영혼에 맺힌 매듭과 같사옵니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 때로는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지요. 마음의 고통이 심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내가 치료해드리겠소. 그 말에 몇몇의 여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철은 속으로 흥분이 되었지요. 설법을 마치고 밤이 되자 동철은 옥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옥섬의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지요. 어두운 밤 옥섬의 작은 초가 앞에 도착한 그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옥섬이 정갈한 차림새로 동철을 맞이했지요. 스님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방 안은 은은한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정갈하게 차린 작은 상만 하나 놓여 있었지요. 옥섬은 조심스레 문을 닫고 동철 앞에 상을 옮겨주었습니다. 스님께 드릴 차와 음식을 준비했사옵니다. 보잘것없지만 드시옵소서. 동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지요. 그대의 정성에 감사하오. 그런데 그대가 말한 고민은 무엇이오? 옥섬은 고개를 숙이고 차를 따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사옵니다. 날이 갈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밤마다 가슴이 저리옵니다. 이것이 업보인지요? 업보란 영혼에 맺힌 매듭이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달으라 하셨지요. 그럴듯한 동철의 말에 옥섬은 점차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스님의 치료가 정말 제 업보를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가능하오. 이것은 비밀스러운 치료법이니 다른 이에게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옥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동철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먼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오. 이제부터는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동철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혹적인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동철은 그녀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달빛이 밝았지요. 달빛은 창호지를 비추고 방 안에는 은은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짜 스님 동철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별들이 반짝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똥이 트기 전 동철은 옥섬의 집을 나왔지요. 옥섬의 집을 나오면서 동철은 너무너무 뿌듯하였습니다. 스님이라는 자리가 이리도 좋을 줄이야. 헌데 스님들은 이런 유혹을 참는다는 게 더 큰 고행이겠구나. 동철은 새삼 스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는 게 사내로서는 도저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사당 처소로 돌아가면서 동철은 다음 수행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넘쳐났지요. 다음 날도 설법을 하면서 동철은 여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수행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지요. 헌데 설법 중에 애정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옥섬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 하셨소. 여러분의 외로움과 슬픔도 업보의 매듭을 풀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한 여인이 말했지요. 스님, 그렇다면 업보의 매듭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불경에는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옵니다. 그 말에 동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살 가량의 범상치 않은 여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동철이 누구랍니까? 임기응변의 달인이었지요. 그것은 개인의 업보에 따라 방법이 다르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을 찾으라 하셨소이다. 흥미롭군요. 제 선친께서는 불경을 즐겨 읽으셨는데 그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혹시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지요? 동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그것은 비전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 일반 경전에는 없어 일부 고승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요. 그 말에 그 여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동철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설법이 끝난 후 동철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옥섬이 물을 깃고 있었지요. 방금 질문하던 분은 누구시오? 월선이라 하옵니다. 양반가 출신으로 학식이 높고 불경도 많이 읽으셨다 하옵니다. 그 말에 동철은 뜨끔하였습니다. 그렇구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여인들에게 나의 설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오?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나 가끔 스님의 설법에 대해 의문을 표하시더이다. 하지만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스님을 믿사옵니다. 옥섬과 헤어져 방으로 돌아온 동철은 암자에서 가져온 불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월선의 질문에 대비해 더 많은 구절을 외워야 할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그는 밤새도록 불경을 외웠습니다. 흠월선이란 여인 하나 때문에 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지. 이곳에는 아직도 내가 치료해줘야 할 불쌍한 중생들이 많지 않은가? 동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여인들을 월선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은 다른 여인의 업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동철의 치료를 열정적으로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또 다음날 밤에는 다른 여인의 업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철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단단히 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월선이 사당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동철을 의심하는 듯 하였지요. 아니 저 월선이라는 여인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동철은 월선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월선 그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녀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의심을 잠재울 것인가? 며칠 후 동철은 밤이 깊어지자 다시 옥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선의 감시 때문에 다른 여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지요. 촛불을 끄고 치료를 마친 옥섬은 동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동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다른 이가 듣지 못하니 무방하오.
동철은 자신의 가슴을 베고 누워있는 옥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 그녀에게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옥섬, 그대는 내게 특별한 존재인 것 같소. 이것이 업보의 인연인지 모르겠소. 동철, 그대는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여. 나는 당신이 스님이 아니면 더 좋겠소. 서로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에게는 더 많이 남아있는 여인들도 무시할 순 없었지요. 동철은 옥섬을 가슴에 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어서야 처소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아침 일찍 매화가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며칠 전 동철의 치료를 받은 여인이었지요. 스님, 어젯밤에는 왜 오지 않으셨사옵니까? 기다렸사옵니다. 매화는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철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지요. 깊은 명상에 빠져 시간을 놓쳤소. 용서하시오. 내일 밤은 그대의 업보 치료를 위해 꼭 찾아가겠소. 그런데 그때 옥섬이 우물가로 다가왔지요. 매화는 옥섬을 보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왠지 묘한 긴장감이 돌았지요. 옥섬 안녕하시오. 스님께서 내일 밤에 제 집에 오셔서 제 업보를 치료해 주신다 하셨소. 그 말에 옥섬은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지요. 아, 그러시오.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겠소. 옥섬은 물을 반만 깃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무척 서운한 듯 하였지요. 옥섬이 떠나자 동철은 사당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당에 다다르자 월선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스님, 요즘 밤중에 자주 사당을 비우시는 모양이옵니다. 한밤중에 무슨 치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치료를 하시는지요? 갑자기 동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월선이 작정을 한 듯 하였지요.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수행하라 하셨소. 밤이든 낮이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승려의 의무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특히 과부들의 고통만 덜어주시는 모양이죠. 참으로 자비로운 스님이시구려. 월선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비꼬듯이 말하고 횡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철은 방으로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지요. 월선이 뭔가 알고 있는 듯 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여인들끼리 미묘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물가에서 만난 옥섬과 매화 사이에서의 미묘한 긴장감이 그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였지요. 이거 큰일이군. 여인들이 서로 질투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야. 특히 옥섬 그녀에게 느끼는 나의 특별한 감정은 과연 내가 어리석은 탓일까? 그런데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은 긴장되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요. 분명 누군가 그의 방 주변을 맴도는 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누구시오? 대답이 없자 동철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월선이 자신의 방을 살피러 왔다고 확신했지요. 아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인가? 월선의 감시로 불안해진 동철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이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고민을 하였지요. 이대로 떠나면 다시는 옥섬을 볼 수 없겠지. 동철은 생각 끝에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하였지요. 어차피 월선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되면 옥섬과도 영영 이별이 불가피했지요. 어차피 떠나게 될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월선에게 접근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밤이 되자 과감하게 월선의 집으로 향했지요. 아니, 스님께서 제 집에는 어인일이신지요? 내 그대와 불경에 대해 논하고 싶어 찾아왔소. 월선은 의아한 눈빛으로 동철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들어오시죠. 동철은 월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여인들 중 최고의 지식을 갖춘 그녀의 방에는 책들도 무척 많았지요. 동철은 월선이 가져온 차를 마시며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만 했지요. 오늘은 그대와 수행에 대해서 논해볼 것이요. 수행에는 수많은 유혹이 따르지요. 자, 이제 잠시 두 눈을 감아보시오. 월서는 스님이 찾아와 불경을 논한다며 두 눈을 감으라 하니 그녀는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스님이 말했지요. 자, 이제 눈을 떠보시오. 월서는 스님의 말대로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스님이 바지를 벗고 월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월서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지요. 에그머니나. 월서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스님 지금 이게 못하는 것이오. 어찌 눈을 돌린단 말이요. 그러고도 어찌 불경에서 말하는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진정한 수행이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런데 수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월선에게도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지요. 자, 이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보시오. 월선은 이미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 돌려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경이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님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월선의 방에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였지요. 밖에는 둥근 달이 유난히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월선의 집을 나온 동철은 이제 한시름 놓았지요. 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되었구나. 이제 나를 의심하는 이가 없을 테니 맘 놓고 지내면 되겠어. 하.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의 전통에 따라 마을 축제를 열었지요. 헌데 마을 축제 때마다 대차례 주지 스님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철은 방 안에서 극도의 불안에 떨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오면 그의 가짜 스님 행세는 즉시 탄로날 것이 분명했지요.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 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가 옥섬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옥섬을 두고 떠난다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텐데. 그날 밤 동철은 옥섬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떠나자고 할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지요. 내가 도둑이자 살인 누명을 쓴 도망자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지요. 동철은 돌아가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당 앞마당에서 두 여인이 고성을 울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연이 무슨 소리 하는 것이야. 스님께서 오늘 밤 나를 치료하러 오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스님은 오늘 밤 내게 오시기로 약속하셨소이다. 두 분 싸우지들 마시오. 스님은 오늘 밤 내게로 오실 것이오. 여인들이 싸우는 소리에 다른 여인들도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어젯밤 내게 오시기로 약속하셨으나 오지 않으셨소. 그런데 옥섬이 오늘 밤 스님과 특별 수행이 있다 하니 이게 어찌 된 것이오. 그러자 모여든 여인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특별 수행이다 치료다 그것이 다 무엇이요? 아 그러게 말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우리만 빼고 젊은 것들은 스님하고 밤마다 즐긴 게 아닌가벼. 그런데 동철과 밤을 보낸 여인들마저도 자신 외의 다른 여인들과도 밤을 보낸 것을 알고 씩씩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사당방 마당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때 옥섬이 충격을 크게 받아 동철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것이 정말 사실이옵니까? 스님은 우리 모두를 속이신 것이옵니까? 동철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옥섬, 하지만 그대에 대한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분노한 여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놈이 스님 행세를 하면서 젊은 것들을 죄다 건드렸구만. 아니 할 거면 우리도 했어야지. 어째 나이든 우리만 쏙 빼놨느냔 말이야 이 나쁜 놈아. 동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돌과 욕설이 그를 향해 쉬지 않고 날아왔지요.
그는 죽어라 달려 간신히 숲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도망치는 순간에도 그의 눈에는 옥섬의 마지막 표정이 선명히 남았지요. 그녀의 눈에 담긴 배신감과 상처는 그 어떤 돌팔매보다 동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옥섬 미안하오. 그대를 향한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그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습니다. 저 멀리 뒤에서는 여전히 마을 여인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지요. 해는 저물기 시작했고 동철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구나. 그는 아쉬움과 수치심 그리고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여인들의 입단속을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야. 동철은 여인들에게 추앙받던 자리에서 다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동철은 간신히 숲속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철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지요. 도둑질로 시작해 살인 누명과 가짜 승려로서의 삶까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거짓으로 살아왔구나. 도둑질은 배고픔 때문이라 변명했고 승려 행세는 살아남기 위함이라 스스로를 속였지. 그의 마음속에서 옥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배신감에 찬 눈빛으로 변했을 때 동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옥섬, 미안하오. 허나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밤이 깊어갈수록 동철의 자책은 더 깊어갔습니다. 스님이 되려면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나는 내 양심을 깎았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며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다음 날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무렵 동굴 속에 빛이 들어왔지요. 이제 또 어디로 간단 말이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동철은 동굴을 나와 정처 없이 산속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 그는 피로와 배고픔으로 의식마저 흐려졌지요. 며칠간 먹지 못한 탓에 비틀거리던 그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식을 잃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철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이곳이 어디인가요? 이곳은 암잔이라.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리 데려왔지. 동철은 진짜 주지 스님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몸이 낫지 않아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그래, 스님 행세를 하니 좋더냐? 동철은 주지 스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주지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것을 어찌 아셨는지요?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있느니라. 동철은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주지 스님을 속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수많은 여인들과 밤을 보내보니 마냥 즐겁더냐? 동철은 그 말에 뜨끔하였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사옵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지요. 그럼 되었느니라. 이곳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거라. 그리하여 동철은 주지 스님이 계시는 암자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살인 누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동철은 암자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주지 스님을 통해 불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진실된 참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3년이 흐른 동철은 진짜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운명이 나를 이리로 이끌었나 보다. 세상 속에서 죄만 짓던 내가 참선하고 수행자가 되었으니 이제야 내 자신에게 떳떳해지는도다. 동철은 범인이 잡혀 자신의 살인 누명이 벗겨졌음을 알았어도 암자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흰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동철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 홀로 암자에 찾아오는 이가 있었지요. 혹시 동철 스님이 아니시오? 동철은 마당을 쓸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옥섬이었지요.
동철은 그녀를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몰려왔지요. 아니 옥섬이 아니여. 여기까지 어쩐 일이요. 스님이 떠나고 저는 세상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스님을 원망도 많이 하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이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수문 끝에 스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지요. 그랬구려. 지난날은 내가 너무 미안했소. 내가 그대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소. 마을을 떠나고 나는 반성을 많이 했소. 그리고 지금은 참선을 하고 진짜 스님이 되었다오. 진짜 스님이 되었다는 말에 옥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 왜 우는 것이요? 내가 스님이 된 것이 싫으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마을에서도 스님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했기에 상처를 받아 서운했을 뿐이었지요. 아직 우린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산을 내려가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는지요? 옥섬의 말에 동철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의 고백은 동철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고도 남았지요. 동철은 옥섬의 고백에 당장 그녀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갈등하던 동철은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소.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이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소. 동철의 말에 옥섬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흐느껴 울었지요. 동철은 옥섬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해지도록 그녀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이곳에서 주무시고 내일 날이 밝거든 아침 일찍 내려가시오. 동철은 마음과 다르게 그녀에게 냉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동철은 울고 있는 그녀를 부축하여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자,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시구려. 그리고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가시오. 동철은 옥섬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주고 자신은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불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삼천배를 시작하였지요. 동철의 몸은 땀 범벅이 되어 옷이 모두 젖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무척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그는 꾹 참고 밤새도록 삼천배를 하였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기진맥진하여 법당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옥섬이 가지 않고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저도 절에나마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동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비구니가 되려는 것이요? 저는 스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동철은 옥섬을 꼭 안았지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옥섬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된 동철은 그녀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옥섬은 아직 젊고 아름답소. 그러니 한양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요. 싫습니다. 전 이곳에서 동철 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동철은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옥섬은 비구니가 되었지요. 주지 스님은 이미 떠나고 없는 암자의 이제 동철과 옥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행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곤 하였지요.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었지요. 옥섬, 오늘은 날이 춥소. 그러니 어서 들어가시구려. 마당은 나 혼자 쓸겠소. 아니요, 나도 같이 쓸겠소.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며 힘든 일도 항상 같이 했지요. 그리고 태풍이 부는 밤에는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를 걱정하였습니다.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 옥섬이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칠게 불어대니 너무너무 무섭구나. 오늘 밤만 한 방에서 같이 자자고 말해볼까? 불교에서는 허물을 뉘우치면 죄는 차차 엷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참회를 통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 둘로 갈라진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성하고 뉘우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주어진 삶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